안녕하십니까. 특수고용직과 산업안전 강의를 담당한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고용직의 산업안전 사항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산업재해, 갑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산업안전에 관한 학습 내용은 우선 업무상 재해 개념과 인정 기준,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조치, 그리고 산업재해 사례와 그 예방 방법, 그리고 특수고용직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의 유형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규정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산업재해보상법법 36조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한 8가지 종류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급여는 이제 법 40조, 그 다음에 52조부터 57조까지, 60조부터 62조까지, 66조부터 69조까지, 71조, 72조, 91조의 3 및 91조의 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수급권자라고 하죠.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다. 그래서 청구에서 업무상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이분화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서 우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것이라는 업무 수행성의 요건이 있고요. 업무 수행성. 두 번째 요건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업무 기인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이제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이러한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의 요건 중에서 업무상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요건은 상호 보완적인 요건이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거나 반드시 구비되어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요건, 주로 그 업무상 재해가 어떤 요건에 기인해서 났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경합해서 다 구비하여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법 37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행위, 그러니까 업무 중이라는, 업무 수행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위나 그 다음에 행사 준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행사 대신 사업주가 주관해야 된다. 이 점이 이제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이지만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하는 시간은 대기 시간이라고 하죠. 대기 시간 중에 있는 그런 시간도 역시 근로시간 중에 사고로 봐서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봅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주로 이 몇 가지를 갖다 구별화시켰는데 업무상 사고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명확한 경우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서 뭐 벽돌을 맞거나 어떤 기구 등을 맞아갖고 장애를 갖다 입거나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죠. 반면 업무상 질병은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서서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태로 발생하는 재해의 일종입니다. 사고 나는 것은 약간 그 사고를 갖다 시각화해서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업무상 질병은 서서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갖다 어렵게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건상에 우선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그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두 번째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돼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질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 이것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고 역시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의 일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구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인정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요. 출퇴근 재해라는 것은 출퇴근하다가 재해가 발생된 건데 그 2018년에 헌재 결정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그래서 산재보호법을 갖다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 시행령에 있던 부분을 법적으로 이제 끌어올렸죠. 그래서 별도로 출퇴근제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하던 사고. 그래서 가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라고 본 것인데 종전에는 본인의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던 중 인정하던 출퇴근제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가 나면서 이러한 사고도 본인의 자가용 또는 본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갖다 폭넓게 출퇴근 사고로 인정을 해준 경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소극적 요건이 있고요. 또 그 요건 중에서 예외 요건을 또 달았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부족한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그 한 행위로서 발생한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래서 극심하게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아서 그 질병이라든지 부상 등이 현저하게 정신적인 그 인식 상태가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이러한 그 자해행위나 자살행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소극적 요건의 예외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산재보상법 제37조 1항 2항의 규정을 살펴봤고요. 업무 수행성에 관한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 두 번째는 업무 수행 중에 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명령 하에서 그 직무에 부수하거나 기대되는 행위도 역시 수행 중인 경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중 또는 그 휴게 시간 중에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있는 사고로 봐서 업무상 재해 신청 요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조치 등 보건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근로 제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법에서 살펴봤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직종에 있는 자만 일단 행사할 수가 있고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속성의 요건, 그리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비대체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충 한 1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보험설계사, 우체국 모집원, 우체국 보험모집원, 그리고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명,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그 다음에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부상의 직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들 중에서도요, 특히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이렇게 좀 약간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노무 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계약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죠. 자, 다음으로 산업재해 사례와 사례별 예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외 신청자는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특수고용직도 거의 산재보험을 하도록 강제화가 됐는데, 그 적용 제외 요건이라는 걸 갖다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놨죠. 그 엄격하게 된 요건, 뭐가 있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 사항에서는 우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업주의 규책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이제 요즘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는데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를 갖다 다 가입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하나의 배달업체에서 소속되어 해당 업체의 배달 업무만을 수행할 것, 이게 전속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성 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속업체의 배달을 우선식으로 하거나 전체 배달 업무의 절반 이상이 원소속업체의 업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한 사업체에 전속돼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12대 중대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이죠.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위반한 것이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한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신호지시 위반을 했다든지 중앙선 침범을 했다든지 제한 속도에 20km 이상을 갖다 초과했다든지 등등등에 관한 중과실 12대 사고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예방법은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소견서를 발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보험갑자의 의견을 작성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치료 종결 후에 장애급여를 청구를 합니다. 다음으로 과로성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자면은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급성 과로라고 해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중상 발생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요. 단기 과로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 부담이 증가가 된 경우, 즉 발병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일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를 한 경우, 그리고 만성 과로라고 해서 장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래서 보통 발병 전에 그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약간 더 완화해서 발병 전에 12주 동안에 52시간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업무 과중 요인이 있을 경우, 업무 과중 요인이라는 게 뭐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대적 업무, 그다음에 유해한 작업 환경 등에서 일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센 업무 등등이 업무 가중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가중 요인에 의해서 뭐 복합적으로 노출될 때는 만성 과로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로성 질병 예방 방법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를 피해야 되겠고요.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하루 4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이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로사 발생 시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을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로성 질병을 재조사할 때는 재조사 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산재 승인 시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의 유형 및 대체 요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갑질의 유형은 뭐 하나의 유형으로 뭐 구별할 수가 없고 굉장히 유형이 많죠. 그래서 사업주가 특수고용직에 해하는 갑질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은 본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과다한 판매 목표 또는 강제하는 행위, 이것을, 그리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액을 대신 물게 하는 행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 행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업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유형,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경우인데요. 배달업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유형은 최근 이슈가 된 뭐 어떤 어학원에서 하원 지도 강사가 배달원을 비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이런 폭언을 갖다 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파트에서 뭐 배달 종사자들 상대로 해서 또 역시 인격 비하라든지 좀 약간 그 업무에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갖다 뭐 사적인 심부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갑질이 있었던 경우도 있죠. 특히 배달 갑질 아파트에 대한 유형은 배달 기사가 해당 아파트로 배달 갈 때마다 그 갑질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처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갑질로서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 배달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입구로부터 걸어서 배달을 하라거나 뭐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는 등 이렇게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음식 배달 노동자 갑질 유형은
뭐 단지 입구에서 도보 배달한다든지 유형이 지금 많은데 말고도 굉장히 갖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질 피해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 고객응대 상황별 대처 요령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객 등 상대방이 화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들어주고 진정시킨 후에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가능하면 발생한 문제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동료 사무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등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발생한 행위 등 객관적 사실만을 설명하고 처리 규정에 의해서 실행합니다. 필요시 정확한 상담과 불만 해결 등을 위해서 녹음 또는 녹취를 하겠다고 말하고 알리고 이를 대응하는 것이 유효한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언어적 폭력, 성희롱, 폭행 등이 예상되거나 일어났을 때는 위험 상황을 즉시 다른 근무자, 청원 경찰, 관리자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고 고객으로부터 분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폭력 등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법적 불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날짜, 시간, 내용을 정확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등을 갖다 남기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도 포함해서 그 자료를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감정,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화면을 보시면 감정, 스트레스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 및 그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별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으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갖춰야 되는데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유를 갖추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조치는 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의 교통사고는 안전 운전 및 방어 운전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의료보험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로성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갖는 것이 최고의 예방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그 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만약에 그 갑질 등으로 인해서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그 고객 응대 상황별 대치 요령을 숙지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업원들에 의한 감정,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